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은요, 저희 재고자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재고자산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자산의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자산, 바로 재고자산이었죠. 이 재고자산이다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우리 회사에서 재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 뭔가 재고가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골칫덩어리인 것 같고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재고라는 게요, 팔리지 않아서 남아있는 것들만 재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회계적인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판매 및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도소매업이다, 상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주로 판매를 하려고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제조기업들이다라고 하면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매한 재료들, 바로 원재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산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들, 그리고 완성된 제품들까지도 모두 다 재고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재고자산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업종마다 그 재고자산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그 회사가 내가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컴퓨터다라고 하면 그 녀석은 바로 그 회사의 제품이 되고 상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내가 제조기업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인 상거래 기업이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업에 내가 실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나중에 배우시게 될 이 유형자산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똑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요, 우리 회사가 어떤 것을 업종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이것을 상품, 제품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어떤 회사는 그 비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부동산 매매를 하는 업종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회사가 토지다, 건물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토지, 건물은 우리 회사가 영업에 사용할 이 공장 건물, 사무실 건물이야, 주차장 부지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들은 사실 유형자산 쪽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부동산 매매업이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영업에 사용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면 좋은 가격에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무조건적으로 토지, 건물은 유형자산이야 이렇게 기억하시기보다는요, 회사가 어떠한 용도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고자산들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이건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이 녀석은 제품입니다, 상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으로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자, 그런 명칭들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회계에서 이런 명칭, 고유명사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은요, 원재료, 또 부재료가 될 수도 있겠고, 제공품, 반제품, 저장품, 제품, 상품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외에도 미착품, 적송품, 시송품 이렇게 부르는 것들도 재고자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부터 상품까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케이크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죠. 자, 이 케이크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서 재고자산의 종류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케이크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밀가루가 필요하죠. 그래서 밀가루다, 설탕이다, 버터다, 우유다 라고 하는 원재료와 부재료들이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
자, 이걸 나는 재료를 모두 다 붓고 이렇게 반죽을 하고 있고 오븐에 굽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 중에 있는 상태는 제공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따끈따끈한 빵이 나타나게 되면 요거 절반까지 완성이 되었구나. 반제품. 그리고 저장고에서 데코레이션 용품들을 가져다가 데코를 하고 그래서 저장품. 완성한 제품에 베이커리에 진열을 하게 되면 상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재고자산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미착품, 적송품, 시송품 이런 단어들은 좀 낯서네요. 자, 저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착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할 건데요. 미착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역거래라든가 아니면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해서 물건을 판매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요. 이 배로 제가 움직이는 상황을 여러분들께 예로 들어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내 창고에는 그 물건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원재료부터 상품까지는 내 창고에 있으니까 이 녀석은 내 재고자산.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내 창고에는 물건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의 재고자산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내가 나의 재고자산입니다 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송 중인 물건에 대해서 나의 재고자산으로 부르게 되는 이런 기준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도착지 인도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선적지 인도 조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도착지는요. 말 그대로 물건이 잘 도착해줘야 이거 내 물건이야. 이거 내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 판매자가 물건을 보냈어요 라고 하더라도 아직 운송 중인 이 물건에 대해서 구매자는, 매입자는 이걸 내 거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반면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라고 하면요. 이 물건의 출발지에서 물건이 스타트, 이제 출발했습니다. 물건 보냈어요. 라고 하면은 거기서 구매자에게 인도가 되었다라고 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요. 매입자 입장에서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출발을 했대. 운송 중이래. 라고 하면 내 재고가 창고엔 없지만 지금 오는 중이구나. 그럼 내 창고에 있는 재고가 7개고 현재 운송 중인 게 3개의 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재고는 창고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고 있는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오고 있는 그 녀석도 나의 재고야. 그래서 내 재고는 10개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판매자가 있고 이제 물건을 보내고 구매자에게 가더라. 도착지 인도 조건일 때에는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잘 도착하기 전에는 내 창고에서 물건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송품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적송품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적송품은요, 이 판매를 부탁하는 사람, 위탁하는 사람, 위탁자라고 하고요. 그 판매에 대해서 부탁을 받아서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우리가 수탁자라고 합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S전자, L전자 제품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직접 그 S전자의 공장으로 뛰어간다거나 L전자의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보통은 어디 가서 맞아요. 우리가 그 물건들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가서 구매를 하시죠. 자, 그러면 대리점은 항상 그 물건들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냐? 물론 자신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통은 공장에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죠. 자,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걸 고민하게 되냐면 생산자가 지금 대리점에게 물건 좀 팔아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판매를 하기로 했던 이제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생산자, 위탁자가 대리점, 수탁자, 그 부탁을 받은 수탁자에게 물건을 보내는데요. 이 상태를 적송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산자는
물건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위탁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창고에서 물건이 없으니 내 재고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아직 소비자가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누군가 와서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즉 위탁자로서 수탁자에게 보낸 이 적송품이라는 물건, 과연 정말로 내 창고에서 물건이 빠졌다고 해서 나는 그 물건을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수탁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물건을 샀습니다, 구매했어요, 내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더라. 단지 수탁자는 중간에서 판매를 하고 수수료만 먹는 사람이다. 그러니 위탁자는 자신의 창고에서 빠져나간 물건이라 하더라도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고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는 물건이 있다면 이것은 공장, 위탁자의 물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자신의 창고에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수탁자, 대리점 창고에 있는 물건까지도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다면 나의 재고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언제쯤 정확하게 팔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대리점이 누구에게? 바로 소비자에게 팔았을 때요. 그때 위탁자도 어휴, 내가 드디어 재고를 떨었어. 드디어 우리 회사 제품이 판매가 됐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는 나의 재고로 보는지, 어느 지점에서 드디어 내가 팔았다, 더 이상 나의 재고가 아니다 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구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성품인데요. 제가 이거 휴대폰 이미지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어떤 휴대폰 회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 휴대폰이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내 휴대폰을 잘 구매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일주일간만 무료로 써보세요. 일주일 무료로 쓰시면 내 회사의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지 알 거니까 당신은 사겠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간 무료 체험의 기회를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주일간 무료 체험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고객에게 배송한 그 휴대폰, 과연 이 휴대폰 회사 입장에서는 팔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아직 고객이 나 이거 휴대폰 살 거예요 라고 확실한 의사 전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는 자신의 창고에서 휴대폰이라는 재고가 소비자에게 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라고 해야 된다? 우리 회사에 재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10개의 휴대폰을 생산했고요. 지금 현재 7개를 소비자 집에 가져다 줬다 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아직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판매자는 자신의 창고에 있는 3개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 있는 그 7개의 휴대폰까지 합쳐서 10개가 나의 재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자, 그러면 언제쯤 팔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일주일간의 무료 체험 기회가 종료가 되었는데 물건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 이거 사겠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또는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소비자가 나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저 살게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구매 의사 표시를 해준다거나 이 반품 기간에 대한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판매자의 재고로 보시고요. 그 기간이 종료되거나 상대가 구매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아, 팔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취득, 그리고 평가, 그리고 처분 이렇게 3가지 단계를 밟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자산들을 회사가 취득하는 것부터 회계 처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문제는요. 내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데 만약 그 재고자산의 가격이 10,000원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10,000원만 결제해도 우리 집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봤어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10,000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제하기 버튼을 눌렀더니요. 어머, 이거 웬걸요? 여러분들 얼마가 떴는지 아세요? 아마 쇼핑을 좀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텐데요. 바로 12,500원이 결제창을 뜨더라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2,500원은 도대체 어디서 왜 붙은 거야? 라고 했을 때 2,500원은 택배비, 배송비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말에 배달 음식 시켜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배달 어플을 열었을 때요. 막상 음식값은 저렴하지만 배달비가 좀 비싼 A라는 중국집이 있고요. 음식값은 조금 비싸지만 배달비가 없는 중국집도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까지 고려해서 음식의 결제를 내가 생각할까요? 바로 배달비까지도 다 합쳐서 그래, 짜장면 한 그릇에 혹은 내가 배달을 시켰을 때 13,000원짜리인데 배송비가 7,000원이야. 그럼 2만 원짜리인 거죠. 짜장면 한 그릇에 17,000원인데 배송비가 없네. 그러면 17,000원짜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17,000원짜리가 좀 더 저렴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랑 사실 회계도 똑같습니다. 그 물건을 내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집에 잘 도착할 때까지 내가 지불하는 전체적인 금액들을 다 우리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매입할 때 운임, 그 다음 배를 타고 온다고 한다면 물건을 내릴 때 하용료, 그 다음에 불안해서 내가 운송보험을 가입했다고 한다면 그런 운송보험에 대한 보험료, 이런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부대 원가들은 모두 다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 티셔츠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 쇼핑에서 구매할 때도 그렇고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샀다고 해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10,000원 주고 샀잖아요.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거 12,500원 주고 샀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취득원가도 똑같더라. 매입할 때 부대 비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요, 왜 중요할까? 왜 이걸 계속 강조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회계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이 자산의 취득을 앞서 먼저 배웠습니다. 자, 그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에서는요, 이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는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산을 취득할 때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수수료 비용을 따로 처리하는 걸 보고 오셔서 재고자산에 오셔서는 오히려 의외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단기 매매 증권이 의외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의 자산들은요, 이렇게 취득할 때마다 이 들어가는 매입할 때의 그런 정상적 부대 비용들은 다 취득원가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를 내가 결제했다라고 했을 때에도요,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운반비면 재고자산인 원재료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더해주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재고자산의 평가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은요, 여러분들 수량 곱하기 단가로 가격을 쓴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수량.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한 개당 100원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개의 수량에 단가 100원을 곱하면 내가 재고자산 얼마너치를 가지고 있더라? 바로 1,000원어치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자, 이처럼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는요, 수량 단가를 가지고서 가격을 결정해 주는데요. 자,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수량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요. 가격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자,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수량과 단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오고요. 기말에 남아있는 나의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과 단가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4가지 파트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이다 라고 해서 계속기록법, 실제재고조사법, 혼합법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이들이 어떤 방식이다 라는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보통 저희 시험은 몇 지선다? 자, 보기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4지선다죠. 그러면 1, 2, 3번 보기를 보면서 4번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걸 가져다 놓고서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이 다른 하나를 골라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기록법, 실제재고조사법이 뭔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기록법은 장부상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수량을 기말재고자산 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볼게요.
계속기록법이다 라고 하면요. 일단 여러분들 사과 장사 아저씨가요. 어제 팔다 남은 사과를 10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거 오늘 장사할 때 버리고 시작해요? 아니죠. 어제 팔다 남은 것도 10개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90개를 오늘 새벽 시장에 가셔서 추가로 더 사오셨대요. 자, 이렇게 내가 판매가 가능한 사과는 100개가 됩니다. 자, 100개 중에요. 이 계속기록법이라는 방식은 뭐냐면요. 내가 물건을 하나씩 판매할 때마다 판매 가격에 대해서 고객한테 받은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판매되는 수량에 대한 원가들도 같이 계속 기록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출원가 60개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판매된 수량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판매가 가능한 100개 중에 60개가 판매가 되었다고 하니 이 회사의 사장님은 창고에 내 재고, 내 사과가 40개가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거, 이런 건 계속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로 실질재고조사법이요. 실질재고조사법은 10개에서 매입을 90개 했을 때 전체 100개 중에 내가 판매될 때에는 장부에 기록하는 걸 좀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기말에 가서 남아있는 재고의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된대요. 그럼 100개 중에 30개만 실제로 있었어 라고 해서 실제 재고 조사를 했더니 30개더라 라고 하는 답변을 들으면 100개 중에 30개만 남았다는 건 70개를 팔았다는 거구나. 그래서 70개는 추정을 하는 거고 반대로 30개에 대해서만 실제로 집계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숫자가 조금 다른 거 아시죠? 앞에 계속기록법은 판매된 게 60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남은 게 30이래요. 자, 둘의 모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회사였고요. 같은 기간에 판매된 걸 집계한 거였는데 계속기록법으로 할 때는 매출원가가 60개이고 기말이 40개로 기말이 좀 많이 잡히네요. 반대로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30개가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매출이 60이 아닌 70으로 매출원가가 과도하게 잡히네요. 자, 둘 다 모순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바로 혼합법이라는 걸 쓰기로 했습니다. 매출원가도 60개 실제 데이터로 가져다 쓰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30개도 실제 데이터를 가져다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라진 10개의 수량을 이렇게 재고자산이 감소되었구나라는 감모 손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니까 사과 장사를 하다가 사과를 맛보라고 깎아주면서 사라지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썩어서 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한 거 60개, 실제로 남아있는 거 30개, 그럼 사라진 10개는 재고가 감소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수량 결정 방법을 이제 살펴보셨다면 다음은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자, 이 단가 결정 방법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왜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가격이 변동하는 거 아시죠? 지난주에 내가 양파를 한 개 사러 갔을 때 양파 한 개의 가격이 1,500원이었는데 오늘 마트에 가니까 양파 하나의 가격이 2,000원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이 제각각인 녀석들을 내가 똑같이 3,000원에 팔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거는 1,500원짜리 양파를 팔았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000원짜리 양파를 팔았다고 하는 건지 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적고 싶은 대로 장부를 적는다고 한다면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신뢰도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겠죠. 자, 하여 우리는 재고자산이 판매가 되었을 때 얼마짜리로 들어왔던 재고가 팔렸는지 이걸 장부에 써주는 방법을 정해볼 건데요. 자, 제일 첫 번째로 개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별법은요. 물건에 대해서 바코드법이다라고도 하고요. 하나하나씩 가격표를 다 붙여놨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가 1,500원짜리 양파를 가지고 갔으면 1,500원짜리가 팔렸구나 라고 쓰는 거고요. 2,000원짜리 양파를 집어갔으면 2,000원짜리가 팔렸구나 이렇게 집계를 하는 방식이죠.
개별법으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정확한 방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개별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쓰게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지금 제가 양파 딱 2개만 예시를 들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양파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가격으로 그때그때 제각각 다른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걸 물건을 다지고 온 사람이 계속해서 장부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양파가 100만 개인데 100만 개를 데이터를 치다 보니 퇴근도 못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사간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집계하기도 너무 어렵고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일이냐? 별로 자신한테는 큰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객이 1,500원짜리를 집어 가시든 2,000원짜리를 집어 가시든 어쨌든 나는 그 2개의 양파에 대해서 얼마? 3,500원에 사오고 팔아서 6,000원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구조인데 그게 1,500원짜리가 팔렸는지 2,000원짜리가 팔렸는지 그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긴 하지만 모든 회사가 다 개별법을 쓸 필요는 없더랍니다. 물론 이제 개별법이 필요한 회사들도 있어요. 어떤 회사들일까요? 바로 개별법이 필요한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바로 귀금속을 취급하는 회사예요. 금이죠, 금. 금값도 조금씩 계속 변해요. 그래서 그 귀금속을 판매하는 상점의 사장님은 귀금속 몇 가지 없기 때문에 하나씩 얼마에 들어왔고 얼마에 팔렸는지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자, 이런 개별법 아주 특수한 경우에 쓰이기 때문에 아주 대량의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제조기업은 어떤 방법을 봐야 되는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선입선출법이다 라는 방식입니다. 이 선입선출법은요. 여러분들 한자 조금 친숙하신가요? 자, 선은요. 먼저 선이에요. 입은 들어왔다라는 의미예요. 자,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물건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장부에 적힌 순서대로 판매가 되었다라고 보자 라고 하는 방식인 거죠. 자, 이런 선입선출법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반대로 후입선출법이 있어요. 나중에 들어온 녀석이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된 거죠. 에이, 이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휴게소나 이런 데에서 혹시 꼬치나 이런 간식거리 사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꼬치를 만드는 사람은요. 꼬치에 대해서 소떡소떡을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소세지 넣고 그다음 떡 넣고 이렇게 이 손잡이 쪽이 1번으로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갔죠? 근데 막상 소비자들이 먹을 땐 어디부터 먹어요? 맨 끝쪽 부분, 맨 마지막에 끼워 넣은 녀석부터 먹기 시작할 거예요. 자, 가장 나중에 들어간 녀석이 소비자가 가장 먼저 먹게 되는 구조. 이것도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후입선출인 거죠. 자, 이런 나중에 들어온 게 가장 먼저 판매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후입선출법도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가격이 계속 이렇게 내가 선입선출, 후입선출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근데 요즘에 트렌드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라고 했더니요. 가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을 우리는 조금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매입하는 물건의 가격이 새로울 때마다 계속해서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의 평균값을 계속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이동한다라고 해서 이동평균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입 단가가 들어올 때마다 평균을 계속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이고요. 자, 총평균법은 뭐냐? 와, 이렇게 인생 복잡하게 살아야 돼? 나처럼 대충 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총평균법인데요. 전체 가격을 전체 수량으로 그냥 나누세요. 그래서 판매된 물건도 남아있는 물건도 하나의 가격으로 통일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총평균법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매출가격 환원법이다. 소매제고법이다. 이런 방식인데요. 사실 이 방식은 일반 제조기업은 거의 쓰지 않아요. 주로 유통업에서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면 편의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남아있는 재고 자산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재고 품목에 대해서 이 재고 품목들에 대해 우리가 보통 원가율이 70%야.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편의점에 물건을 팔았을 때 판매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재고가 100만 원어치라고 한다면 원가율이 70%니까 70만 원의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해주는 방식이 바로 매출가격 환원법, 소매재고법이라는 방식도 있죠. 자, 저희는 이제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말고요. 나머지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미지를 하나씩 가져왔어요. 제일 첫 번째로 상자가 하나 들어왔죠? 재고예요. 100원짜리 재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은 녀석인데 30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자, 세 번째로는 500원짜리가 들어왔고요. 나중에는 700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두부가 들어왔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부가 이렇게 콩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콩값이, 원재료 값이 많이 상승하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100원에 사왔던 두부를 다음에는 300원에, 그 다음엔 500원에, 그 다음엔 700원에 이렇게 사오는 거죠. 자, 이 네 개의 제품이 동시에 다 들어온 건 아니고 순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우리 회사는 700원짜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세 개의 재고가 있을 때 두 개가 판매됐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하나하나씩 방식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선입선출법이라는 방식인데요. 처음에 100원짜리가 들어오고 300원짜리, 500원짜리까지 들어온 상태였죠. 자,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재고가 팔렸다라고 했을 때 판매된 두 개의 재고는 100원짜리와 300원짜리, 즉 가장 먼저 들어왔던 녀석 둘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선입선출법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회사는요. 매출된 가격의 원가는 100원의 재고와 300원의 재고가 결합이 되어서 400원의 매출원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원가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한 개당 판매가 1,000원씩 팔았어요 라고 한다면 두 개를 팔았으니 매출하고 소비자에게 받는 돈은 2,000원일 거예요. 하지만 이 선입선출법으로 기록을 했을 때 그 물건, 2,000원 판매한 그 물건의 원가는 얼마로 적히겠다? 100원과 300원 원가로서 400원이 적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0원의 매출액, 그 다음에 400원의 매출 원가. 나는 이 매출을 통해서 얼마의 이익을 보고 있구나. 1,600원의 이익을 보고 있구나. 매출액 2,000원에 매출원가 400원을 차감하니까 매출총이익이다 라고 해서 이 매출총이익이 1,600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선입선출법으로 기록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들어왔던 이 500원짜리 재고와 그다음 그 뒤에 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700원짜리 재고가 남게 되죠. 지금 현재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똑같이 생긴 녀석도 계속해서 가격이 비싸지고 있잖아요. 이 선입선출법으로 장부를 기록하게 되면 요 남아있는 재고 자산들이 똑같이 생겼어도요. 아주 비싼 가격에 들어왔던 500원짜리, 700원짜리 재고가 기록이 되고 있는 특징이 있네요. 자, 그 다음 후입선출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입선출법이다 라고 하면 100원짜리, 300원짜리, 500원짜리까지 들어온 상태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두 개의 물건을 보냈다, 팔았다 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는 얼마짜리부터 나가게 되냐면요. 저 아래쪽에 깔린 100원짜리는 꺼낼 수가 없어요. 그 위에 300원짜리, 500원짜리 쌓아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맨 위에 있었던 500원짜리랑 그 아래 칸에 있던 300원짜리를 이렇게 빼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옛날에 사왔던 100원짜리는 아직도 창고에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짜리? 700원짜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가장 나중에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럼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똑같이 한 개당 1,000원씩 팔아서 2,000원의 매출액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요. 후입선출법으로 기록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원가는 300원과 500원짜리, 즉 800원의 원가로 기록이 됩니다. 2,000원의 매출액에다가 800원의 원가를 차감하니 오히려 여기는 매출 총 이익을 1,200원이다 라고만 기록하게 되네요. 선입선출법일 때 매출 총이익이 1,600원이었는데요.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니까 1,200원이 돼버려요. 어떤 방법을 회사가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익이 적게 기록되는 방법도 있네요. 자, 똑같은 회사이고 똑같은 재고인데 이걸 어느 방식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또 매력적이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옛날 옛적에 사왔던 100원짜리 재고와 이제 최근에 사왔던 700원짜리 재고가 남아있게 되는군요. 자, 이동평균법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했죠. 100원짜리와 300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사장님이 와서 막 언짢아 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사장님?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사장님 하는 말이 저기 이거 좀 봐주세요. 물건이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표가 다르다뇨? 이건 우리 회사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표를 같은 가격으로 다시 새롭게 붙여주세요. 라고 미션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100원, 100원이라고 붙인다거나 내 멋대로 300원, 300원으로 붙이시면 안 돼요. 이걸 평균을 낼 건데요. 평균이라고 하면 100원, 300원 더해서 총 400원어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총 2개. 그러니 한 개당 200원짜리 2개가 들어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200원, 200원으로 가격표를 위에 다시 새롭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가격이 이제 100원, 300원에서 200원, 200원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판매된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500원짜리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200원, 200원에서 400원의 재고에 500원짜리가 들어오니까 전체 900원. 3개의 재고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니 나누기 3을 해줬더니요. 한 개당 단가가 300원이라는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재고의 단가를 새롭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을 우리는 이동평균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런 이동평균법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셨다면 이제 여기서 2개가 팔립니다. 뭐 어떤 게 팔리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 모두 다 가격은 300원짜리니까 매출할 때 원가는 300원, 300원에서 이제 600원이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700원짜리가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일 잘하는 친구는 이것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300원짜리랑 700원짜리랑 다 더하면 1,000원. 2개의 재고가 있네. 그러면 500원, 500원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작업도 아마 그 친구는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계속해서 새롭게 업데이트 해주는 이동평균법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총평균법은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말자. 나처럼 대충 심플하게 살자. 어떻게? 100원짜리, 300원짜리, 500원짜리, 700원짜리가 있다면 전체 다 더해주자. 다 더하니까요. 1,6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량은 총 4개죠. 이 1,600원어치에 대해서 4개의 수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 가격 얼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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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400원짜리 4개의 재고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400원짜리 중에 2개가 팔렸으니 우리는 800원이 매출원가야. 남아있는 800원이 기말재고 자산이야.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는요. 물론 어떤 방법에 따라 물건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세요. 혹은 기말 재고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사례들은요. 같은 재고가 처음엔 100원이었다가 그 다음 300원, 그 다음 500원, 그 다음 700원으로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회사의 매출 총이익을 가장 많이 기록하게 되는지, 기말의 재고자산이 누가 제일 비싼 것으로 기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바로 저희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방식은 누구였느냐? 자, 앞선 사례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요. 이 선입선출법이라는 방식이 가장 매출 총이익을 많이 기록하게 됩니다. 매출액은 똑같은데 이 기록되는 매출원가가요. 옛날 옛적에 아주 저렴할 때의 가격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 기말에 우리가 매출 총이익으로 기록하게 되는 금액이 아주 많이 잡히게 됐었죠.
자, 반대로 이제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사왔던 물건의 가격이 매출원가로 기록이 되다 보니 이 매출액은 똑같이 2,000원인데 여기 대응이 되는 원가가 좀 많이 비싼 터라 이익이 적게 기록이 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있고 그다음 반대로 후입선출법이 가장 이익이 적게 기록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사이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방식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반대로 회사의 매출원가가 가장 많이 기록되는 방식이 누구냐라고 하면 거꾸로 후입선출법이 가장 이 매출 원가의 금액이 크게 잡히는 방식이고요. 이제 선입선출법이 제일 적게 잡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이제 기억을 좀 하시려고 하다 보니 어려워요. 이거 다 달달달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암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약간의 저희 또 팁,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출 총 이익. 내 머릿속에 플러스죠. 자산도 플러스입니다. 이런 플러스 요소들은요. 순서가 가나다라 순서로 봐주세요. 선입선출법의 시옷, 이동평균법의 이응, 총평균법의 츳, 그 다음 후입선출법의 히읗. 이렇게 해서 시옷, 이응, 츳, 히읗. 아, 가나다라 순서대로 기억을 해줘야지. 반대로 매출원가가 가장 크거나 이렇게 비용을 많이 기록하는 보수적인 방법. 좀 차가운 단어고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는 가나다라 역순으로 후, 총, 이, 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자고 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법인세 비용도 비용 마이너스인데 얘는 왜 이익이랑 자산 쪽에 들어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이 법인세 비용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 세금이죠. 세금은 이익이 많이 내는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세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익이 많은 쪽이 당연히 법인세 비용도 같이 많은 쪽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정리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판매되는 물건의 이제 매출원가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고 한다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들은 그러면 내가 견고하게 얼마짜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회사에는 이슈나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창고에 30개의 재고가 있을 거야 라고 해도 실제로 가서 세어봤는데 30개가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또는 재고 자산이 100만 원어치예요. 나는 100만 원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그 재고가 이제는 더 이상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닌 30만 원의 가치로 확 떨어졌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주주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거예요. 아, 이 회사는 재고에 대해서 사라진 것도 없고 도난당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상처가 나거나 해서 버리는 거 없이 이만큼 다 가지고 있나 봐. 아, 이 회사는 재고의 가격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나 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고를 다시 실제로 재고 조사하면서 장부에다가 잘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한 개수를 세어봤는데요. 장부에는 40개가 들어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막상 세어봤더니 30개밖에 없더라. 사라진 10개의 재고가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사과 장사하면서 맛보라고 깎아주는 것들, 장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감모 손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 이런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희생이니까 이런 정상 감모 손실에 해당하는 맛보라고 깎아준 사과에 대한 희생들은 모두 매출원가로 보내주자. 그런데 맛보라고 깎아준 사과는 겨우 4개밖에 안 되는데 6개나 더 사라졌네. 총 10개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럼 10개 중에 맛보라고 깎아준 4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이들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지난번에 창고문을 내가 안 닫고 갔잖아 라고 이야기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져오다가 실수로 놓쳐서 깨져버렸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와, 조금만 주의를 잘 기울였어도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사라진 재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요. 이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으로 사라진 손실들은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 부르고요. 이들은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손실들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내용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수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변할 수 있다고 했었죠.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던 재고가 늘 똑같은 가치를 유지하면 좋겠는데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금값 같은 경우에는 금값에 대해서 요즘 한참 하락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상승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는 사실 회계 원칙 중에 보수주의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재고는 저가법으로 기록하세요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취득했을 때의 재고의 가치와 지금 현재 재고의 가치를 비교하실 때요. 가격이 올라간 것은 인식하지 않아요. 보수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낮은 가격에 맞춰서 가격의 손실을 인식해 줄 건데 이런 걸 이제 저가법에 따라서 인식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가격의 변화를 인식하는 거구나라고 봐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재고자산의 마지막 판매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재고를 판매한다라는 건 매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죠. 자,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매출을 했지만 매출하고 나서 반품이 되거나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외상값을 일찍 갚으면 너가 갚을 돈을 조금 줄여줄게, 깎아줄게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일찍 갚아서 깎아주는 경우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순수하게 내가 매출하고서 얻은 돈, 이 순매출액을 손익계산서에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물건의 판매에 대한 원가, 우리 앞에서 선입선출법으로 할 때 뭐 원래 사왔던 물건의 원가는 100원짜리, 300원짜리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이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판매 관리비다라고 해서 우리가 급여를 주거나 아니면 뭐 사무실에 대한 월세 이런 것들 전기료 수도요금 차감하시고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 외에도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한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면 이제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이다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앞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배우실 때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매출액과 매출원가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매출액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매출하고 나서 물건이 반품이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100개에 대해서 판매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100개가 모두 나가긴 했지만 2개가 돌아왔더라. 그럼 실제로 내가 매출한 건 98개인 거죠. 이렇게 반품이 돼서 돌아오는 거 차감. 자, 그 다음에 물건을 보냈는데 하자가 있어서 물건값을 좀 깎아주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너가 한 달 안에 언제든 외상값을 갚아도 좋은데 여러 달이 갚으면 2% 깎아줄게요. 이런 조건을 걸었더니 정말로 상대방이 2% 할인을 받고자 일찍 갚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출액을 계산할 때 모두 차감을 하고서 나머지만 매출액으로 기록을 했죠. 매입액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에서 환입, 애누리, 할인이 있었다면 반대로 이제 매입도 환출, 애누리, 할인에 대한 내용을 차감하시고 나머지 이제 순수한 매입액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한 물건의 가격, 판매가 되면 이제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고액을 차변에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순매입액,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을 모두 다 이제 차감한 돈이고요. 타계정에서 대체액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계정 과목으로 써놨던 걸 내 회사 상품으로 바꿔서 상품이 증가하게 된 경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대변에는 판매가 된 물건의 매출원가,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기말 재고. 반면 이제 타계정 의로 대체액도 있는데요. 타계정 의로 대체액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상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줘서 접대비라는 계정으로 대체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럼 이거는 매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 아래 다르게 이건 다른 계정으로 사라진 거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실무 프로그램도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사실 저희 프로그램엔 상품 재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보았는데요.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되면 관리용, 제출용, 세목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리용이다라고 했을 때 매출액의 매출원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업종에 따라 상품 매출원가도 있고 제품 매출원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총익, 판매관리비 각각의 계정들이 전표를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손익계산서 이제 하단부에 대해서 우리 영업이익의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법인세 비용과 당기순이익까지 이렇게 하단부까지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기간별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앞선 손익계산서는 전체 기간을 본다면요. 이 기간별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월별로 그 월의 매출이 얼마였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월의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고요. 뭐 분기별 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반기별은 6개월 단위로 혹은 전년 대비는 전년도와 올해를 서로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손익계산서에 또 하나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뭐지? 라고 하실 텐데요. 이 ERP 시험 프로그램은요. 프로젝트라는 걸 관리하는 데이터를 많이 주시는데요.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로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공장별로 프로젝트 구분을 하고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하십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관리를 프로젝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별 탭에 들어갔을 때 서울 공장의 매출과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 광주 공장, 부산 공장, 울산 공장 각각의 공장별로 어디가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그 다음 매출 총액이 어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재고자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요. 정답 공장 신축을 위해서 보유 중인 공장 부지 이것은 유형자산이겠죠. 재고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인 미착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적지에서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지금 내가 배송을 시작한 거죠. 이미 나는 선적지에서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 물건을 보낸 내 입장에서는 나의 재고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이다. 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했었죠. 나머지 총평균, 후입선출, 선입선출은 단가에 대한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비유동 자산으로 넘어가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